자, 교재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지난주에 우리가 그 태풍하고 그다음에 기상 영상에 대한 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쭉 했었는데 지금 문제를 안 풀고 지금 넘어가는 거는 나중에 이거 끝날 때쯤 해가지고 복습점 그때 할 거니까 좀 아직은 숙제는 아니지만 차분하게 좀 풀어두면 나중에 숙제량에 깔리지 않겠죠. 자, 50페이지입니다. 해수의 성질. 저 오늘 책을 모르고 두고 왔네요. 네, 촬영 살리지 마세요. 촬영 중인데. 자, 해수의 성질인데 요 단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과 과정상 먼저 해수의 성질이 이거 하이탈이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가장 먼저 얘기가 될 것은 수온, 바닷물의 특징 중에 수온, 그 다음에 염분, 그 다음에 밀도 요 순서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탈이 약간 살짝 좀 바꾼 것 같아. 그래서 요 교재 순서대로 해가지고 먼저 우리가 염분에 대한 것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그 수온, 바닷물의 온도 그걸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이 염분이라고 하는 걸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뭘 따져봐야 되냐면 염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염류. 자, 이것은 혹시 이거 니네 교육과정상 저기 어디냐 중등 내신에 있지? 바다 몇 단원에 있냐? 앞으로 작년에 2학년 됐어요. 2학년? 2학년 앞부분에 있어? 2학기 2학기? 그러면 2학년 넘어가신 3학년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다. 잘 됐네. 그럼 막 물어봐야지. 자, 염류라고 하게 되면 바닷물 속에 용해되어 있는 모든 물질, 이것을 염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염류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딱 먹어봤을 때 바닷물이 짠 건 누구나 알아. 그래서 그 짠 것은 당연히 바닷물 안에 들어있는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소금이다라고 말하죠. 소금. 이 염화 나트륨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염화 마그네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염화 마그네슘은 보통 두부를 만들 때 쓰는 간수라고 보통 말하는데 소금이니 간수니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우리가 좀 두부를 만들 게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고 요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됩니다. 그 이후로 나오는 것들은 되게 적은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충분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것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따져갈 것은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바닷속에 있었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근데 바다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구가 만들어진 과정상에서 대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응결돼가지고 비로 떨어진 다음에 그것이 바다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처음에 바다 안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맹물이었을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 맹물이었던 바닷물이 현재처럼 이렇게 염화 나트륨이라든지 염화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들어왔는가,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왔는가를 따져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바다로 들어옵니다. 우선은 가장 좀 먼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이 경로인데 지각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각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에서 들어온 경우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지구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바다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따져볼 것은 지각인데 지각에서 뭔가가 들어온다. 이 말은 뭐냐면 지각에 있는 여러 물질들 중에 일부가 강이나 지하수나 이런 거에 의해서 녹은 다음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문 한번 쑥 들어가 봐야겠죠. 여기에서 1학년 내신이었으니까 아마 기억이 나실 거야. 자, 아니 이거 말고 다른 거 질문하려고 한 겁니다. 생뚱맞은 거. 닥쳐. 어머. 조용히 해줘. 촬영 중이야. 첫 받기 전에. 자, 주먹 날아갈 뻔했네. 자, 그러면 자 2줄 맨 끝. 너야. 맞아. 뒤에 너 없지? 자, 아주 간단한 질문이야. 김태형 아니에요? 자, 아니에요? 지각의 8대 원소. 김태형인 줄 알았는데. 지각의 8대 원소. 나 저거 안 배웠는데. 나 저거 알아. 나 안 배웠어. 지각의 8대 원소. 귀 빨개졌어. 제일 처음 네. 후드가 이렇게 훅 돌아갔어.
누가 이거 잡아챈 건 아니지? 카메라가 이거 안 보는 거야. 알겠어. 자, 빨리 얘기해 주세요. 들어가자. 지각의 8대 원소. 기억 안 나면 안 난다 해도 돼. 괜찮아. 기억 안 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쌤 지각생. 아니야. 좀 숨 좀 돌리고. 자, 요 줄 끝. 당황스럽지. 길 딱 봤는데 아무도 없어서 정말 당황스럽지. 자, 얘기해 보세요. 이 줄 맨 끝. 지각의 8대 원소. 아니, 모르면 모른다 해도 돼. 괜찮아. 모른다든 반말이니까 죽어.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것이지. 패스? 패스할까? 패스? 자, 그러면 쉬운 거니까 질문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맞아봐. 지각의 8대 원소. 산, 규소, 알루미늄, 철. 그렇게 잘했어. 그다음. 그다음이 중요한 건데. 자, 여기서 들어오는 것은 우선은 지각의 8대 원소가 산소, 그다음에 규소, 그다음 알루미늄, 그다음 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되는 것이 뭐냐면 칼슘. 그다음에 나트륨, 그다음에 칼륨, 그다음에 마그네슘. 그래서 이게 지각의 8대 원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산규알철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는 암석이나 광물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띠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지하수라든지 강에 의해서 녹진 않습니다. 이게 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짱돌을 내가 호수에 던졌는데 짱돌이 물에 녹는다 이 뜻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없죠. 그래서 산규알철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들어와요. 그럼 밑에 나와 있는 슌나, 륨마라고 하는 요것들만 강에 의해서 들어오더라라고 봐야겠죠. 녹아서 들어온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기에서 들어온 것들은 대기에서 가장 많은 기체는 당연히 질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산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아르곤, 그 다음 이산탄소 요 순서가 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아르곤은 우리가 제껴두고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뒷단원에 따로 있을 겁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거니까 넘어가고 질소만 잠깐 볼 건데 질소는 물에 안 녹죠. 그러면 이 녹지 않은 얘네들이 어떻게 바다 들어가는가?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요 생물들이 먼저 호흡을 통해서 지 몸에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질소와 같은 경우에는 생물에 먼저 유입이 되고 난 다음에 얘가 분해가 돼서 2차적으로 바다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근데 물에 안 녹는데 어떻게 얘네가 녹았어요? 호흡을 한다고요. 호흡을. 물에 녹아서 호흡한 것이 아니라 쌤 저거 물고기예요. 네,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뭐다 까먹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질소가 이런 식으로 생물체에 먼저 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생명체에 고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게 분해를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화산 활동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화산이 빵빵 터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나온 이온들이 여러 유입이 되고 있는 것들인데 대표적인 것이 황이라든지 아니면 염화 이온과 같은 것들이 나오더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쭉쭉 들어오게 되면 바닷속에서 얘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바다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얘가 들어왔다? 그러면 바다는 점점 짜지는 거야? 점점 싱거워지는 거야? 표현이 좀 이상한데 점점 짜지는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그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염류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느 바다나 다 들어있긴 하겠지만 들어있는 양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짠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값으로 표현한 것을 염분이라고 말을 해요. 염분. 염류가 얼마만큼 들어있는가 값으로 표현한 것을 염분이라고 되는데 이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셔야 돼. 뭐냐면 염분을 쓰는 단위가 하나는 PSU라고 하는 실용 염분 단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교포까지 바뀌면서 이걸 많이 쓰게 되는데 바닷물의 전기 전도도를 통해 가지고 염분을 알아내는데 쓰는 단위를 말하고 있는데
이 PSU 갖다가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계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전기 전도도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 갖다가 나오는 계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염분을 구하는 방법 중에 퍼밀이라고 하는 요 첨분을 갖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 해수 1kg을 떠서 모두 다 증발시키면 염류가 남겠죠. 그 염류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해가지고 나오는 단위 퍼밀을 썼을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염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염분은 35퍼밀이에요. 또는 35psu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35퍼밀 되고 있는데 이 35퍼밀의 바닷물을 내가 1kg 만들 거다 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물만 순수한 물만 965g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염류가 약 35g이 들어가줘야 합쳐서 1000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산 실수로 잘 틀리는 것이 얘를 1kg를 만드는데 물 1000과 35g의 염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합쳐서 1000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염분이라게 되면 우선 요것인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볼 겁니다. 이 염분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 중에 크누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누센. 이 사람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걸 연구했냐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바다의 표층과 그 다음에 수심에 따라서 염분을 다 측정을 해봤어요. 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염분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염분을 구할 때는 그 바다에 들어있는 염소의 질량 비를 알면 거기다 상수 1.8065라는 것을 곱해서 염분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지 이름을 따서 크누센의 실험식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을 보면 어떤 양을 알면 상수를 곱해서 염분을 구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상수를 곱해서 질량비를 곱해서 염분이 나온다? 그러면 모든 바다는 염화이온이 들어있는 질량비가 똑같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식을 만드는 과정상에서 나온 것이 거기 책에 나와 있는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염분비 결국 뭐냐면 이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염류들이 되게 종류가 많은데 그 염류들 간의 구성비, 성분비, 부피비, 질량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에 A 바다와 B 바다와 C 바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합시다. 이렇게 세 바다에 들어있는 염류들, 그러니까 염분이죠, 염분. 염분을 먼저 따져봤더니 A 바다는 10퍼밀이 나오고 있고 B 바다는 50퍼밀이 나오고 있고 C 바다는 100퍼밀이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해볼 겁니다. 그럼 각각의 바다에 들어있는 염류량은 바닷물 1kg당 얼마만큼 들어있는가를 보게 되면 증발시키면 얘는 10g이 들었다 뜻이고 얘는 50g 있다 뜻이고 얘는 100g 있다 뜻이죠. 들어있는 염류량이 다르니까 염분이 달라요. 얘는 싱거운 바다, 얘는 짠 바다. 그런데 이 10g, 50g, 그 다음에 100g 안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의 양을 따져봤는데 얘는 얼마 나오냐면 약 8g 정도 나오고요. 얘는 40g 정도 나오고요. 얘는 80g 정도 나왔대요. 10g 중에서 8, 50g 중에서 4, 40, 그다음 100 중에서 80 이렇게 들어있답니다. 양이. 염화 마그네슘의 양을 봤더니 얘는 1g이, 얘는 5g이, 얘는 10g이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들어있는 양이 다르니까 염분이 다르더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나오죠. 뭐냐면 염화나트륨과 염화마술 비율이 8대1, 8대1, 8대1로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것이. 엄밀히 말하면 8대1은 아니고 대략 77.7대 10.89로 일정합니다. 근데 저 숫자 몰라도 돼요. 그냥 대략 8대1 정도다.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냥 비율이 일정하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들인데 이것을 염분비 일정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가 일정하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 문제는 뭐냐? 가로막고기죠, 결국은. 이렇게 구해봐라 이런 겁니다. 그럼 이게 구한 것은 b가 다 일정하기 때문에 b를 갖다 구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다. 또는 뭐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다. 이런 식으로 b를 갖다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 요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조건이 필요한 것인데 이 조건, 이게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이거를 굳이 b를 갖다 쓰면 안 됩니다. 뭐냐면 모든 바다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바다는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연부밀적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해류가 있어가지고 그 바다들을 서로 섞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연결되어 있지 않은 바다 또는 해류가 들어가지 않는 바다라면 연부밀적 법칙이 성립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그냥 지울 건데 무슨 바다? 저요 뭐예요? 바다 무슨 바다일까? 바다가 왜 있어요? 뭔가 좀 딱 보이지 않나? 네. 이탈리아, 그리스 있는 지중해죠. 에? 유사하지? 똑같진 않지만 유사할 겁니다. 약간 네? 오래 네? 자, 닥쳐봐. 자, 그래서 대서양에서 지중해 쪽으로 물이 들어간 다음에 지중해 주변이 약간 건조한 편이죠. 그래서 지중해가 다른 바다에 비해서 좀 짠 바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중해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강이 하나 있고 강이 쭉 내려가서 여기 이렇게 저장이 돼요. 이때 요 강을 요단강이라 하게 되고 여기는 요 바다를 사해라고 말하죠. 근데 이 사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쭉 들어가는 물이 있는데 여기서 이것은 나가는 물이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들어온 물만큼이 다 증발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바다는 계속해서 연분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오는 건 있는데 나가는 게 없대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다시 나가는 것 이렇게 바다 나가는 것 없다는 뜻은 해류가 없기 때문에 얘가 혼합이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여기는 이 사해하고 지중해하고의 연분밀제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봐야겠죠. 얘는 성립하지만 얘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뭔가 혼합다는 것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저걸 굳이 우리가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중해와 같은 경우에 딸려있는 사해는 바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바다라고 봤을 때 이게 연분밀제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연분비일자 법칙이라는 것까지는 봤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어쨌든 될까 칩시다. 우리가 여기서 따져봐야 할 것은 뭐냐면 세 번째 연분 분포인데 이 연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인가 요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인가. 자, 우선 이 연분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증발량. 물이 얼마만큼 잘 증발된다. 그 다음에 하늘 떨어지고 있는 강수량. 강수량 그러면 비만 의미한 게 아니에요. 눈이나 우박이나 아무튼 떨어지는 모든 걸 다 강수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물이 들어오는 강수 유입량. 그 다음에 바닷물이 얼거나 결빙이죠. 녹거나 융빙이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로 결정이 됩니다. 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연분 분포를 봤을 때 우선 증발량이 많고요, 강수량이 적고요, 강수 유입량이 적고 결빙이 잘 되면서 융빙이 잘 안 되면 연분은 높아집니다. 증발량이 많고 강수량이 적으면 연분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강수 유입량, 그러니까 강물과 같은 것들이 잘 안 들어오면 싱거운 그 짠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들어오면 바닷물이 얼 때는 물만 얼어버리죠. 염류 냅두고 물만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얼 때는 연분이 늘어나게 되고 녹기 시작하면 물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연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분 분포는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데 여기에서 거기 지금 교재를 보시게 되면 솔직히 넘겨봐봐. 안 나왔어. 그러니까 그거 잘 정리해두세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위도별로 우리가 연분에 대한 것을 잠깐 볼 건데 증발량과 강수량의 관계를 볼 겁니다. 증발량과 강수량. 자, 그래프가 약간 지저분하더라도 그냥 알아서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위도, 가로축은, 세로축은 어떤 양. 자, 대략 여기쯤을 우리가 적도라고 가정해보고 여기가 30도 북은, 60도 북은 북반구 쪽, 그 다음 여기가 30도 북은, 60도 북은 남반구 쪽이라고 볼 겁니다. 대략. 자, 그러면 먼저 증발량을 그려볼 건데 먼저 증발량 하기에 앞서서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증발이라고 하는 얘는 기온이 높을수록 잘 되겠죠. 기온이 높을수록.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온만 갖고 증발 잘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습도도 중요하겠죠. 습도가 낮아서 아까 건조할수록 증발이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세게 불면 아무래도 증발이 더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만족을 하게 되면 증발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그러면 세 개 중에서 이 세 개를 갖고 증발량의 분포를 보게 되면 대략 어떻게 나타나냐? 적도가 가장 뜨거우니까 증발 제일 많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이 안 됩니다. 어디가 많이 되냐면 30도 부근, 중위도 부근이 제일 많이 되는데 그걸 보게 되면 대략 이렇게 나타납니다. 높고 낮고 높고 낮아지는 이런 상태예요. 증발량은. 자, 우선은 왜 이런 식의 분포가 생기냐면 적도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뜨거운 지역이다 보니까 상승 기류가 강합니다. 그러면 상승 기류가 강하다 그러면 기압이 낮아진다 이 뜻이 될 것이고 구름이 잘 만들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비가 많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와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거의 안 불어요. 무역풍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람이 거의 안 붑니다. 그래서 기온만 높고 대신에 습도는 높고 풍속이 낮기 때문에 여기서는 증발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30도 부근과 같은 경우에는 그때 우리가 고기압을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30도 부근에서는 온난 고기압이 형성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온난 고기압.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같은 그런 그 키 큰 고기압 이런 것들이 보통 30도에 만들어지는데 그 30도에서는 대기대순환이 이게 하강하는 힘으로 고기압을 강제로 만들다 보니까 기온이 낮지만 습도가 낮고 풍속이 강해서 여기서 증발이 아주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분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30도 부분이 더 높아요. 그 다음에 강수량을 따져본다 치면 이것도 대기대순환과 상관이 있어야겠죠. 여기 영도 지역은 공기가 만나는 곳이고 지면에서 무역 통끼리 만나는 곳이고 그 다음에 60도와 같은 이런 한대 전선대에서 그때 얘기했다시피 온대성 저기압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정체전선. 찬거 더운 거 이렇게 만나가지고 상승해가지고 꼬여가지고 온대를 만드는 곳이 60도 부근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강수량도 많아요. 그런다 한들 설마 적도도 많겠어?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여기 첫 번째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얘가 높고 낮고 높고 낮고 높고 낮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증발량과 강수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의 분포를 띠고 있는데 결국은 증발량이 많고 강수량이 적으면 더 짬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염분 그래프가 거기에 몇 페이지냐, 거기 몇 페이지 아무튼 거기 나와 있을 건데 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중위도 지역에서의 염분이 가장 높더라라고 나옵니다. 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월등히 많죠. 여기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는 반대죠. 증발량이 작고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싱거움마다 됩니다. 그래서 염분의 분포가 대략 증발량 그래프랑 비슷하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럼 위도별로 봤을 때 이렇다라고 보게 되면 이거 잘 기억해야 돼. 30도 부근에서 염분이 가장 높은 겁니다. 30도 부근에서. 정확히 딱 거기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30도 부근이 가장 염분이 높아요. 왜?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대략 설명만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따로 날 잡아서 할 겁니다.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는 요 큰 순환에 의해 가지고 강수량과 증발량이 결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훨씬 더 염분이 높더라. 자, 그 다음에 이 당수 유입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강물이 얼마만큼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염분이 달라져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강물이 들어가서 바다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큰 바다에
가장자리 염분이 높을까? 가운데가 염분이 높을까? 바다가 크게 있대 이렇게. 여기 막 육지가 이렇게 있기만 한데요. 그러면 여기가 염분이 높을까? 아니면 이 가장자리 염분이 높을까? 가운데가 염분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강물이 흘러 들어와서 여기에 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싱거운 바다, 여기 짠 바다가 돼요. 그래서 요것들을 다 합쳐서 보잖아 이렇게.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어디가 염분이 가장 높냐? 북반구든 남반구든 중위도 가운데 바다가 제일 염분이 높습니다. 중위도 가운데 바다 염분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태평양도 가운데 부분이 염분이 높고 그 북반구 쪽에서는 대서양에서도 북쪽에 있는 대서양에서는 가운데 부분이 염분이 가장 높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봤을 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위도별로 본다고 하면 결국은 중위도 큰 바다의 가운데 부분에서 염분이 가장 높더라.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것이 결빙과 융빙되고 있는 것은 이거는 계절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고위도 지역에 만약에 겨울이 왔다. 그러면 결빙이 많아지기 때문에 짠 바다. 고위도에 열이 났다. 그러면 융빙이 되기 때문에 싱거운 바다. 이렇게 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 두 가지는 나중에 우리가 심층순환에 대한 해류를 할 때 그때 요 얘기를 좀 더 할 거니까 지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고는 저기까지만 보기로 하고 두 번째 우리나라를 볼 건데 자,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대략적으로 남해를 제외하고 서해하고 동해만 비교해 봅니다. 서해와 동해만. 우선은 그 서해하고 동해만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더 염분이 높냐? 그러면 당연히 동해가 더 염분이 높아요. 이걸 왜 그런 거냐면 여기가 백두대간이 있을 것이고 보통 강이 흘러가는 걸 본다고 치면 강이 서울을 지나는 한강, 전라도를 지나는 금강, 갈라 나온 영산강, 평양을 지나는 대동강, 중국에서의 황하강, 그 다음에 양쯔강이 다 서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물이 서해 쪽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여기 서해 쪽에서의 염분이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해는 들어가는 물이 거의 없어요. 들어간다 한달 강이란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개천, 시냇물 정도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름하고 겨울하고 이걸 비교해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겨울 쪽에 염분이 더 높아요. 이거는 강수량 때문에 그것이죠. 우리나라 연중 강수량은 약 3분의 2가 여름에 떨어집니다. 이곳이. 그래서 겨울보다는 여름이 훨씬 더 싱거운 바다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질문. 봄하고 가을이 있어. 봄, 가을. 언제 염분이 더 높을까? 봄과 가을이 있습니다. 가을? 아니 여름이 왜 나와? 봄, 가을이라는데. 봄, 가을? 여름 뒤에 있는 계절이 가을이죠. 겨울 뒤에 있는 계절이 봄입니다. 그러면 여름에 영향을 받은 가을이고 겨울에 영향을 받은 봄이 된다고 봐야 돼. 그래서 여름, 겨울 이렇게 나오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봄과 가을 나왔다. 그러면 요게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기하고 해양에서는 계속해서 계절을 물어봐. 끊임없이. 그때 그 계절을 물어볼 때 여름, 겨울이 아니라 가을, 봄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을 그러면 여름 다음이고 봄은 겨울 다음이기 때문에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층의 염분은 봄이 더 높고 가을이 낮아요. 이것이. 자, 그러면 우선은 간단한 중등 내시는 이 정도예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나라 염분에 대한 것을 조금 봤을 때 이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해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쿠로슈에서 갈라져 나오고 있는 스시마 해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대만 한류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이 쭉 올라오는데 얘가 난류예요. 따뜻한 물. 이 따뜻한 물로 인해 가지고 얘 같은 경우 여기서 염분이 이제 그 더 높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난류와 같은 경우에는 염분 자체가 한류에 비해서 얘가 높습니다. 그래서 난류가 유입이 되면 아무래도 더 염분이 높은 바다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동해, 남해, 서해 이 세 개를 비교했을 때 누가 제일 염분이 높냐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얘,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 순서 이렇게.
여기 지금 서해 동해만 있는데 굳이 따져보게 되면 요 가운데에 남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서해보다 높냐? 난류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알아둘 거. 지금 첫 번째는 남해에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제주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제주도 부근에서 여름만 되면 난리도 아니야. 왜냐하면 그 작년이 그런 경우였는데 여기에 비가 엄청 왔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그 빗물이 그대로 양지강을 따라서 이렇게 유입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담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근처 양지강과 바다가 만난 요 하구 요 근처는 염분이 가장 낮아요. 왜? 강물이 많이 불어서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멀어질수록 염분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등 염분선을 표현하게 되면 대략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염분이 가장 낮고 여기서 멀어질수록 염분이 높아지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분포선이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인데 여기서 여기가 염분이 제일 낮은 것은 아무래도 양지강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이 패턴은 1년 중 언제 많이 나타날 것이냐? 아무래도 여름에 잘 나타나죠. 여름에 양지강의 물이 한참 많아질 때 그때가 저런 식의 분포가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지금 보다시피 염분과 같은 경우에는 내용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없습니다. 많이 없고 요거는 우리가 그 수온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밀도를 얘기할 때 요 얘기를 좀 더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염분에 관련된 것은 여기까지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교재 한번 봅시다. 교재. 자, 거기 지금 보시면 50페이지에 있는 염분, 그 다음에 뭐 분포 쭉 나온 것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52페이지, 51페이지 중간부터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용존기체를 봅시다. 자, 얘는 말 그대로 용해가 돼서 존재하는 기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용해도하고 상관있다는 얘기인데 이 기체 용해도 여러분들이 중등에서 이거 배웠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다 나실 거예요. 지금도. 기체 용해도가 크려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인데 먼저 수압 그것은 수식이라는 말로도 바꿔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염분 그 다음에 수온 이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기체 용해도가 커지려면 수압이 커야 되고 수심이 깊어야 되고 염분이 낮아야 되고 수온도 낮아야 됩니다. 이러면 기체 용해도가 커져요. 여기서 수압과 수심은 같은 거니까 그냥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염분이 낮을수록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기체가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커지기 때문에 더 잘 녹아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결국은 기체 용해도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수들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수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수온. 요게 바다에서는 뭐 염분, 수온, 뭐 기체 용해도, 용도, 산소량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다 집어치우고 수온이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무조건. 자, 그러면 이 수온에 의해서 용존 기체가 결정된다라는 얘기인데 요거를 우리가 익혀볼 수 있습니다. 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산소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것이 있는데 요것이 아마 거기 52페이지인가 거기 중간에 그래프 나온 것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요 놈을 우리가 그래프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을 우리가 수심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쪽을 어떤 량이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먼저 산소와 같은 경우 어떻게 나타나냐면 표면에서 산소량이 아주 많아요. 노란색 산소입니다. 근데 이것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급감을 합니다. 하다가 엎어지다가 갑자기 심해서 살짝 올라가요. 이렇게. 여기서 급감하는 것은 여기 최저가 나타나는 것은 이건 뭐 바다만 다르긴 하겠지만 약 1km 수심에서 최저가 나타납니다. 여기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산소량이 많은 것은 너무 뻔한 얘기지. 광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이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것들이 여기서 많이 사니까 당연히 광합성량이 많아져서 산소량이 많아진 겁니다. 근데 여기 주목할 건 뭐냐면 요 놈이에요, 요 놈. 여기가 지금 보면 1km 수심보다 여기 한 4, 5km 되는 수심에서의 산소량이 더 많습니다. 이게 왜 많을까라는 데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음에 대양대수나 해류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인데, 요게 고위도 해역에서 밑으로 가라앉는 침강류라는 요 해류가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바닷속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있어요. 이 침강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 잘 나타나냐면 그린란드, 남극 이런 데서 얘들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침강류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해술 때문에 심해에 산소를 공급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표면의 이산화탄소량은 적습니다. 여기에요. 왜 적은가? 광합성이 있죠, 당연히. 근데 이 광합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적긴 하지만 들어갈수록 광합성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량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심해가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따져볼 것이 뭐냐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면 표층에서는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고 들어가게 되면 이산화탄소 많아지고 산소가 적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이탐은 마침 그것을 두 개를 좀 분리를 했어요. 산소량하고 이산화탄소량이 지금 보면 그 그래프를 합친 게 이거고 최근 지금 그걸 따로 분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산소에 관련된 숫자가 다릅니다. 이산화탄소에 쓰이는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산소가 어느 깊이든 상관없이 항상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습니다. 거기 쓰여 있는 숫자를 한번 잘 보시게 되면 거기에 산소량의 그 가로축 숫자를 보시게 되면 1.5, 3.0, 4.5 막 쓰여 있죠.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가로축에 90부터 시작을 해요. 90, 94, 80, 98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깊이든 상관없이 항상 이산화탄소가 월등히 많은 겁니다. 항상. 이걸 굳이 그래프를 그려보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산소는 대략 여기서 이렇게 이게 산소가 되는 곳이고 이산화탄소는 한참 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보기에 좀 이게 애매하잖아. 그래서 합치면 이걸 나오는 것이고 따로따로 본 것이 거기에 교재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심 상관없이 항상 이산화탄소는 어디든 상관없이 얘가 제일 많더라. 요겁니다. 압도적으로.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딱 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용존기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산소가 많네 적네는 둘째 문제야.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닷물 표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바닷속에 녹아서 들어갑니다. 당연히.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아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지구가 더워져요. 지구 온난화가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들어가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기에 남아도는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지.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건데 이미 벌써 바닷속에서 녹아들어 있었던 용존 이산화탄소가 있을 겁니다. 벌써 존재하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수온이 높아지게 되면 기체 용해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이산화탄소를 오히려 배출해버립니다. 바다에서. 그러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구가 더워지게 되면 얘가 녹아들어가는 양이 줄어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뛰어나오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버스나 택시 아무것도 안 타고 그 다음에 공장 이런 것들 다 문 닫고 모든 동물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이 호흡을 멈췄어. 그런 다음에 1년을 버텨.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바다가 내놓는 양이 있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지금 일부는 아니야. 이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뭐라 생각하냐면 이 지구 온난화가 벌써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말합니다. 손을 떠났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차피 결론은 똑같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중이죠. 굳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끝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되게 먼 미래인 것 같고 여러분들 해당 안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세대가 겪어야 될 일이 요겁니다. 내 세대는 아니고요. 난 이미 죽었을 것이고 여러분들 아마 살아생전이 험한 걸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요 얘기는 나중에 문제품 사주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